미안해, 우리 딸 수진아. 엄마는 살고 싶어. 압록강을 향해 달리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촬영장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하 동무 멈추시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강가를 울렸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황급히 렌즈를 돌렸고 조명 기사가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떨어뜨렸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얼굴,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은 인민배우가 지금 강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이었습니다. 남조선 간첩을 쫓는 보이부원 역할로 강둑을 따라 달리는 장면이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각본에 없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즉흥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북한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일주일 전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평양 대극장의 무대 위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1000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객석은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아끼듯 조용했습니다. 35살 배우 은하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붉은색 한복 저고리가 조명을 받아 빛났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조국의 품에서 자란 딸로서 저는 오늘도 인민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미소를 짓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5살 때부터 특별예술학교에서 배운 미소였고 15살 때부터 무대에서 완성해온 미소였고 35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미소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은하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지우지도 않은 채로 그냥 앉아서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이 진짜 자신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 은하 동무 수고했소. 문이 열리고 남편 성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이 정해준 영화 감독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당의 지시였다는 것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을. 내일 새 영화 대본을 받게 될 거요. 중국 접경 지역에서 한 달간 촬영하기로 했소. 성철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남조선 간첩을 개과천선시키는 역할이겠지. 또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대사를 해야 하겠지. 이미 50번도 넘게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딸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아이는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소.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그게 아이에게 더 좋은 일이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지금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기숙학교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이부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철이 나가고 나서 은하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석 달 전 면회 때 몰래 찍은 수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10살 된 딸은 사진 속에서 딱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소도 없었고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힌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은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엄마답지 못한 것이 미안한지,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은 것이 미안한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이 미안한지. 분장대 위에는 오늘 공연에서 받은 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별 모양의 훈장이었고 뒷면에는 인민예술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훈장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훈장 하나하나가 자신을 더 깊은 감옥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하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당이 제공한 아파트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 따뜻한 난방, 북한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 집이 싫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텅 비어 있었고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몇 개 안 되는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은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들도 나처럼 이 삶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살아가기에 바빠서 의심할 겨를조차 없을까? 이게 정말 행복인가? 은하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몇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기숙사였습니다. 4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담장 위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정문에는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담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담장 너머가 조금 보였습니다. 기숙사 건물의 창문들이 어둠 속에서 네모난 눈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담장에 기대어 섰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창문들을 바라봤습니다. 셋째 층 왼쪽에서 5번째 창문, 그곳이 수진이의 방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느 창문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진이의 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그 불빛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 안에서 아이들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체조복으로 갈아입고 줄을 서서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수진이도 그 줄 속에 있을 것이고 작은 얼굴로 앞만 보며 걸어갈 것이고 엄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동무 여기서 뭐 하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초소 보초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산책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은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초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산책이시군요.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보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인민 배우를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7시였습니다. 성철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요?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침 산책이요. 은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당문화부에서 대본을 가져올 거요. 읽어보고 내일 아침에 출발 준비를 하시오. 성철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촬영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소. 중국 접경 지역이라 보이부 동행이 필수요. 당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작품이니 긴장하시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수진이를 한 달 동안 못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도 못 보고 있지 않은가. 담장 너머로 창문만 바라보는 것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후 4시 당 문화부 직원이 대본을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담긴 대본의 제목은 조국 통일의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본을 펼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조선 간첩이 북으로 잠입했다가 인민의 따뜻함에 감화되어 자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하는 보이부 여성 요원 역할이었습니다. 간첩을 추격하고 설득하고 마침내 개과천선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본을 읽는 동안 은하는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본 속 간첩은 왜 북으로 왔을까? 정말 남조선이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일까? 만약 반대로 북에서 남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밤이 되자 은하는 다시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돌아올게. 한 달 후에 돌아오면 꼭 면회 신청할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은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은하는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수진이의 사진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얼굴이 한 달 후에도 똑같을까? 이 눈빛이 한 달 후에도 이대로일까? 6시에 촬영팀 버스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하가 버스에 오르자 이미 스태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조명 기사, 분장사, 의상 담당, 그리고 뒷좌석에는 보이부 요원 셋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철도 버스에 타 있었습니다. 그는 은하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은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심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은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대신 논밭이 나타났고 사람 대신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장사가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곧 돌아올게. 은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일까? 혹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까? 버스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했고 땅은 거칠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은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 촬영이 뭔가 다를 것 같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버스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숙소는 낡은 여관이었고 촬영 장소는 강가의 농가였습니다. 은하는 짐을 풀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강물이 보였습니다. 저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나만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오랫동안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느리게 흘렀고 표면은 잔잔했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촬영팀은 강가의 낡은 농가 앞에 모였습니다. 성철 감독이 확성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배치하고 소품을 정리했습니다. 은하는 분장 텐트에 앉아 거울을 보며 보이부 요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추격신부터 찍겠소. 은하 동무 준비되었소? 성철이 텐트 밖에서 물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은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복 같은 회색 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분장사가 그녀의 얼굴에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첫 장면은 간첩 역할의 배우가 농가에서 뛰쳐나오고 은하가 그를 쫓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성철이 액션을 외쳤습니다. 은하는 달렸습니다. 흙길을 따라 논밭 사이를 지나 언덕을 넘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번 해본 연기였습니다. 컷, 조소, 다음 신 준비.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장면을 찍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스태프들이 도시락을 나눠받았습니다. 은하도 도시락을 받아 농가 뒤편 그늘진 곳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옆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같기도 하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중국인 스태프 한 명이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에 비친 스태프의 얼굴은 묘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스태프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깨끗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웃었고 남자들은 양복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걸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은 젊은이들이 수다를 떨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하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제의 식민지로 착취당하는 비참한 남조선, 거리에 거지가 넘치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 스태프가 뒤를 돌아보며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은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폰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태프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국민 배우가 지금 자신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요. 스태프가 작게 말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조선말이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발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태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폰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보세요. 누가 올 수도 있어요. 은하는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드라마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고 딸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명동 갔다 왔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화면 속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웃었고 아빠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식탁, 저런 대화, 저런 웃음이 북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장면이었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음식점, 카페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빛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정말 남조선의 모습일까? 아니면 선전용으로 꾸며낸 거짓일까?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고, 진짜 행복이었고, 진짜 자유였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서울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작년에 가봤어요. 스태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당연하죠. 남한은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 말이 은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유, 그녀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보고 싶어요. 더 많이 보여주세요. 은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스태프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보이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밤에 오세요. 제 방으로 오시면 더 보여드릴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폰을 돌려주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던 농가도, 강물도, 하늘도 모두 다른 색깔로 보였습니다. 오후 촬영이 시작되었지만 은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렸고 동선을 틀렸습니다. 은하 동무 무슨 일이요? 컨디션이 안 좋소? 성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은하는 다시 연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웃는 사람들, 자유로운 삶,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 촬영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숙소방에 들어가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12시가 지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은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스태프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스태프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작게 2번만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스태프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은하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태프는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부터 보고 싶으세요?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일상, 시장 풍경, 학교 모습, 가족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그 화면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속아 살았다는 것을, 진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도 똑같은 거짓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울었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은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태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영상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도 볼래요?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탈출해서 남한에서 살고 있어요. 탈북자요? 은하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탈북자라는 단어는 북에서 배신자, 반역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한에만 3만 명이 넘게 살고 있대요.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아이 둘이 있었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매일 굶었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강을 건넜어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은하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한에 처음 왔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다들 배불러 보였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웃었어요. 북에서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경 경비대에서 일했어요. 탈북자들을 잡는 게 제 임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잡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도 탈출했어요. 영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사꾼, 교사, 의사,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에서의 삶은 거짓이었고 자유는 남에 있었다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영상을 봤습니다. 스태프는 옆에서 조용히 다음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것도 봐요. 북한 내부 고발 영상이에요.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제목은 북한 권력 투쟁의 비밀이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대 북한 권력 중심부에서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계 구도를 놓고 여러 파벌이 대립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리철수였습니다. 은하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철수는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인민군 부총참모장이었습니다. 후계자 반열에 오를 만큼 영향력이 컸죠. 하지만 1975년 그는 갑자기 영모죄로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리철수의 가족들도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부인, 아들, 딸,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처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레이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수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한 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리철수의 막내딸, 당시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이름으로 자라 예술인으로 키워졌습니다. 완벽한 선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반역자의 피를 받았지만 체제에 충성하는 인민배우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빛나는 선전용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고 화질이 흐릿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매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은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눈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눈매였습니다. 저거요. 은하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저와 똑같아요. 스태프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예요. 저라고요. 은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태프가 황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요. 들려요. 은하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특별예술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볼 수 없었던 것. 양부모라고 불러야 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항상 따라다니던 보위부 요원들.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상 감시당했던 이유. 왜 저만 부모가 없냐고 물으면 어른들이 당황했어요. 왜 저만 특별실에서 자야 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안 했어요. 항상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스태프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아이라면 당신은 평생 이용당한 거예요. 반역자의 딸을 체제의 선전 도구로 만든 거죠. 제 딸은요? 제 딸 수진이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은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마도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딸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은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요. 이제 가야겠어요.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스태프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은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의 방에 도착해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진짜 누구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하라는 이름도, 인민배우라는 직함도, 35년의 삶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은 반역자의 딸이었고 평생 이용당한 도구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어제와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고 중국을 지나면 남한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진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짜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기 있습니다. 딸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딸을 버리고 혼자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은하는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촬영 준비하시오. 복도에서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이 얼굴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밤새 무엇을 봤는지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은하는 화장을 했습니다. 두껍게, 아주 두껍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인민배우 은하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촬영장에 나온 은하는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대사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소화했고 동선도 정확했고 감정 표현도 훌륭했습니다. 성철 감독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구만. 이렇게만 하면 일주일 안에 촬영 끝낼 수 있겠소. 성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은 그 가면 뒤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도 점점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모범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일찍 방으로 돌아갔고 낮에는 성실하게 연기했고 누구와도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은하는 창문 앞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압록강의 표면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어디서 뛰어들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헤엄쳐야 할지, 보이부 요원들의 시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했습니다. 수진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딸도 똑같이 이용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언젠가 딸도 데려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그녀를 강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찍는 장면은 간첩을 추격하는 클라이맥스 씬이었습니다.
은하가 보이부원 역할로 강둑을 따라 달리고 간첩 역할의 배우가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물은 평소보다 거칠게 흘렀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촬영 강행해야겠소? 조명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 찍으면 일정이 밀려. 그냥 진행하겠소. 성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날씨가 좋았습니다. 흐린 날씨, 거친 강물, 긴장한 스태프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리했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를 잡았고 배우들이 준비했습니다. 은하는 군복 같은 보이부원 제복을 입고 강둑에 섰습니다. 출발 지점은 농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강까지는 300m 정도였습니다. 분장사가 다가와 은하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네요. 곧 평양으로 돌아가시겠어요. 네, 그렇겠죠.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을 건널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이고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다들 준비되었소? 액션. 성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간첩 역할의 배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쫓았습니다. 논밭 사이 흘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과 진짜 결심이 뒤섞여 온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0m, 200m를 달렸습니다. 앞서 달리던 배우가 각본대로 넘어졌습니다. 은하가 그를 따라잡아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각본에 없는 방향으로 강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은하 동무, 거기서 멈춰야지. 뒤에서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 10초 동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감정에 몰입해서 즉흥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강 쪽으로 달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은하 동무가 어디로 가는 거요? 조명 기사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성철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은하의 뒷모습, 그녀는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둑을 향해 강변으로 일직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탈북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셋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동무, 당장 멈추시오. 멈춰. 고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에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0m, 100m, 50m, 강물의 물결이 보였고 반대편 중국 땅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쏴, 전연 쏴버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은하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즉결 처형당할 것입니다. 탕! 첫 총성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땅을 쳤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탕, 탕, 두 발이 더 날아왔습니다. 한 발은 왼쪽으로 빗나갔고 한 발은 너무 높이 날아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도 달리면서 쏘고 있었기 때문에 조준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30m, 20m, 강변이 눈앞이었습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미안해, 수진아. 엄마는 살고 싶어? 진짜로 살고 싶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탕탕탕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발이 발밑 땅을 스쳤고 돌파편이 종아리를 긁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10m, 5m,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였고 강물이 보였고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탕! 마지막 총성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압록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라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피부에 수천 개의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물을 들이켰습니다. 코로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물속에서도 강물의 흐름이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밀렸습니다.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중국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끝입니다. 은하는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기침이 터졌습니다. 물을 개원했습니다. 탕, 탕탕. 물속에서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강변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계속 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한 발이 은하의 머리 옆을 스쳤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총알을 피해야 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강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중국입니다. 저곳만 가면 됩니다. 팔을 계속 저었습니다. 평영 자세로 헤엄쳤습니다. 어린 시절 예술학교 수영 수업에서 배운 동작이었습니다. 당시엔 왜 배워야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젖은 옷이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 숨을 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성철도 보였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들도 강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 동무, 지금이라도 돌아오시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소. 성철의 목소리가 물 위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입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폐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죽습니다. 탕!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총알이 은하의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피가 물에 풀렸습니다.
붉은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물을 또 들이켰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어깨에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왼팔이 마비된 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진짜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진짜 자유가 뭔지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은하는 오른팔만으로 헤엄쳤습니다. 다리를 더 세게 찼습니다.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00m쯤 남았을까요? 하지만 100m가 1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면이 머리 위로 멀어졌습니다. 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조망 너머 창가에 서 있던 딸의 모습,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10살 아이, 엄마라고 불러주던 작은 목소리. 은하는 다시 발을 찼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20m, 이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뻗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더 헤엄쳤습니다. 10m, 5m, 발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돌이었습니다. 강바닥이었습니다. 은하는 발을 딛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돌이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웃고 우는 것이 섞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은하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은하 동무, 당신은 이제 반역자요. 당신 딸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시오. 그 말이 은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이, 내 딸 수진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북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중국 땅,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바닥에 얼굴을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었어. 진짜로 살고 싶었어.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은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가 강물에 섞여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그녀가 남겨두고 온 모든 것의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수진이의 냄새, 평양의 냄새, 35년 인생의 냄새를 실어 날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천장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깨어났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은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중국이에요. 국경에서 10km 떨어진 마을이고요. 제가 당신을 강변에서 발견했어요. 남자는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은하 맞죠? 북한 배우. 은하는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들켰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놀랄 것 없어요.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왔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죠. 북한 방송도 자주 보고요. 당신 얼굴은 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로커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국민 배우가 탈북하다니. 북한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제 딸은요?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로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커요. 고위급 탈북자의 가족은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꼭 가야 해요. 알아요. 이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당신 같은 케이스는 최우선으로 처리된대요. 사흘 후에 사람들이 올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줘도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수진이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딸은 어디에 있을까?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셋째 날 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은신처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은하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국민 배우를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은하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가짜 여권과 선글라스, 모자를 건넸습니다. 여권에는 중국 교포 리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리명이에요.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그냥 조용히 따라만 오세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이징까지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2번 차를 갈아탔습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고속도로, 밝은 가로등, 달리는 차들,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온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은하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은하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친척 방문이에요. 대사관 직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안은 몇 초 더 은하를 바라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은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대사관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새하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티슈를 건넸지만 은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고 중국을 지났고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무엇을 잃었습니까? 딸을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자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수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낮을 것입니다. 수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에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끌려갔을까요? 신문을 받고 있을까요?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창밖을 보니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아니, 인천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달리는 차들, 항구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남한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은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도착했어요. 이제 한국이에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은하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하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요원 한 명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려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정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은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누구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원들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 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요원들이 은하를 안내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셋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벽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일반경일 것입니다. 은하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원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진 손가락, 돌에 긁혀 생긴 상처들, 이 손이 정말 자신의 손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둘 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 씨. 저는 북한 담당 수석 조사관 박준혁입니다. 이쪽은 최지연 조사관이고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건강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최지연 조사관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은하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본명이 은하 맞으시죠? 네. 성은요? 은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은하로만 불렸습니다. 박준혁과 최지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양부모는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 같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운 것이 아니라 관리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준혁이 메모를 했습니다. 최지연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나요? 네, 어린 시절부터 특별예술학교에 입학했고 항상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생지, 교육과정, 당 간부들과의 관계, 남편과 딸에 대한 것들. 은하는 아는 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해선 답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중국에서 영상을 봤어요. 북한 내부 고발 다큐멘터리였는데 50년 전 숙청당한 고위 간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리철수라는 사람이요. 박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비밀리에 살아남아 예술인으로 키워졌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사진이 나왔는데 눈매가 저와 똑같았어요. 은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중국인 스태프가 몰래 찍어준 영상 캡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갓난아기의 눈매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생 제 정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왜 부모가 없는지, 왜 특별 대우를 받는지, 왜 항상 감시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과 최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겠어요? 확인이요? DNA 검사와 북한 내부 문서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리철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이건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국정원 내부 숙소에서 대기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수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박준혁 혼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하 씨. 은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은 리철수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1975년 리철수가 숙청될 당시 그의 막내딸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보호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리은하입니다. 리철수의 딸이에요. 숙청 당시 생후 6개월이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왜 저만 살려뒀죠? 완벽한 선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역자의 피를 받았지만 체제에 충성하는 인민배우로 가장 빛나는 선전용 인물로 키운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체제의 관용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죠. 은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인생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평생 이용당했고 딸마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은요? 수진이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당신의 탈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딸은 인질이 되거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하는 흐느꼈습니다. 박준혁이 티슈를 건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려 혈안이 될 것이고 남한 정치권은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체를 숨겨야 해요. 은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또 숨기는 거네요. 북에서도 숨기고 남에서도 숨기고 제 인생은 평생 누군가의 비밀인가 봐요.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없었지만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로 살아야 하나요? 새 이름을 드릴 겁니다. 새 신분, 새 삶을요. 평범하게 사실 수 있어요. 평범하게요. 은하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평범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네요. 정부에서 당신께 김지민이라는 이름을 드릴 겁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죠. 김지민이요. 은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은하도 가짜였고 리은하도 평생 몰랐던 이름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가짜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고위급 회의가 열릴 겁니다. 당신의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거죠. 그동안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은하는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외곽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하는 혼자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은하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수진이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철조망 너머에서 손을 뻗는 꿈, 강물에 빠진 딸을 구하지 못하는 꿈, 수용소에 갇힌 딸이 엄마를 부르는 꿈.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매일 울면서 깼습니다. 일곱째 날 박준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최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상 2층에서 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 끝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양복이 단정했습니다. 앉으세요, 은하 씨. 아니, 지민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은하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국장은 앞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관계부처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의 신원, 정체성, 그리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요. 어떻게 결정됐나요? 당신의 정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됩니다. 최고 등급 극비 사항이죠. 당신이 리철수의 딸이라는 사실, 북한 국민 배우였다는 사실, 모두 봉인됩니다. 왜요? 정치적 파장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고 남한 정치권은 당신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언론도 난리가 날 거고요. 국장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에도 침투해 있어요. 당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비밀이었던 자신의 정체가 이제 또 다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김지민이라는 평범한 탈북민으로 사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도 도와드릴 겁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도 받으실 거고요. 제 딸은요?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라도 데려올 수는 없나요?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당신의 탈북 직후 딸은 학교에서 끌려갔을 겁니다.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거나 재교육시설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평생 못 만나는 건가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중에 만난다 해도 딸은 이미 당신을 반역자로 배웠을 겁니다.
엄마가 조국을 배신했다고, 인민을 저버렸다고 교육받았을 거예요. 은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국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게 죄인가요? 살고 싶었던 게 죄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유를 얻은 대가는 딸을 잃은 것이고, 진실을 안 대가는 평생 그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나중에 수진이가 탈북하게 된다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딸이 무사한지만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국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이라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딸이 엄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하나원으로 이송될 겁니다. 거기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시면 됩니다. 혼자인가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평범한 탈북민 김지민으로만 알 거예요. 은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최지연이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야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과거를 잃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사라진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유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고, 이미 선택했고, 이미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김지민으로, 평범한 탈북민으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김지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에 든 머그잔이 따뜻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힘들었습니다. 나만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국민 배우였다는 것도, 리철수의 딸이라는 것도, 강을 건너며 어깨에 총을 맞았다는 것도 모두 비밀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는 것,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 밤늦게까지 불 켜진 거리를 혼자 걷는 것.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손을 뻗는 꿈, 딸이 수용소에서 굶주리는 꿈, 차가운 강물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꿈.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 울었습니다. 베갯니들 적시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지민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역시 탈북민이었습니다. 딸을 두고 오셨다고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0살짜리 딸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들을 두고 왔어요. 당시 7살이었죠. 지금은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견디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과 함께, 그리움과 함께, 후회와 함께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무게예요. 그 말이 지민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지워낼 수 없다면 안고 가는 것, 그것이 자유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8개월째의 지민은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새로 온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였습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주고 병원에 동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딸을 북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강을 건넌 사람들만이 아는 슬픔이었습니다. 10개월째의 지민은 다른 탈북민 엄마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었고 위로했고 함께 견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탈북한 게 옳았을까? 차라리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야 했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이상하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거니까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힘들지만 죄는 아니에요. 1년째 되는 날, 지민은 다시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극반을 만들려고 해요. 탈북민들이 함께 연극을 하는 거죠. 지민 씨, 참여하실래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기, 무대, 그것은 은하였던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대본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무슨 연극인데요? 우리 이야기요.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각본도 우리가 쓰고 연출도 우리가 하고요. 진짜 이야기, 진짜 목소리, 그 말에 지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해볼게요. 첫 연습날, 지민은 오래간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작은 연습실이었지만 조명이 켜지는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감각을, 대사를 하는 호흡을, 관객을 바라보는 눈빛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이 쓴 각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민입니다.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딸을 두고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은 말하지 못했고 과거의 직업도 숨겼지만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자유란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인 것 같아요. 연습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 그리고 저 멀리 객석 끝에 수진이가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1년하고 한 달째 되는 날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작은 극장이었지만 관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민은 마지막 대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엄마도 살고 싶었다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짜 엄마로 안아주고 싶어요. 자유로운 엄마로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무대 위에 서서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북에서 왔어요. 1년 전에요. 오늘 공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같이 해보실래요? 다음 공연에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민의 새로운 삶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 아파트로 돌아온 지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지민은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국경 너머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수진아,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살아있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진짜로 살아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민의 말을 실어 북쪽으로 날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자유는 모든 것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여자는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고 그것이 자유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